현재는 딸 하나를 두고 있어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아내와 딸, 그리고 이렇게 세 식구가 함께 살았는데 이제는 딸과 저 둘뿐이네요. 이렇게 된 데에는 다 사연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사연에 대한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을 꺼내게 되었고 말이죠. 저와 아내는 선을 봐서 결혼했습니다. 당시에는 저도 아내도 둘 다 결혼 적령기였던 나이를 조금 지나 있었기 때문에 2번 만났나? 3번 만났나? 했을 때 이미 양가와 주변 사람들 입에서 그래서 결혼은 언제 할 거냐는 소리가 나왔었어요. 보통 선으로 시작된 만남이 대부분 그렇기는 하지만 저와 아내는 당시에 둘 다 30을 넘은 상태였기 때문에 다들 더 조급해했습니다. 지금이야 30이 넘어도 결혼을 안 한 사람들도 많고 그게 뭐가 늦은 거냐고들 하지만 저희 때는 거의 20년 전이니까요. 특히 아내 쪽 집안에서 많이 서둘렀어요. 지금 아니면 시집을 못 보낼 걸로 생각하셨던 것 같더라고요. 저와 아내는 그렇게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결혼했습니다. 그렇게 한 결혼이지만 딱히 큰 불만은 없었어요. 저도 아내도 성격이 괜찮았고 또 나름 서로 잘 맞았습니다. 그리고 한 입을 덮고 살다 보니 정도 들었고 말이죠. 그리고 딸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는 정말 가족 같았어요. 저도 아내와 딸에게 책임감이 생겼고 말이죠.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꽤 행복했던 시절도 있었던 것 같아요.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특히 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자랑이지만 저희 딸아이가 참 예쁘고 부모님 말씀도 잘 듣고 또 공부도 참 잘하는 미운 구석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딸이었거든요. 저희 부부의 자랑이고 모든 것이었습니다. 평범한 가족이었어요. 유난한 것도 없고 특별한 것도 없는 그야말로 평범한 가족 말입니다. 사실 그 평범함이라는 게 제일 힘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남들에 비해 부족하지도 넘치지도 않고 평범한 것, 그걸 지키면서 사는 사람들이 대단한 것 같고 말이죠. 그래서 저도 감사하고 행복해 있습니다. 막 엄청나게 부유하지도 그렇다고 부족하지도 않고 남에게 손 벌리지 않아도 되는 정도는 되는 그런 삶 말이죠. 엄청나게 행복한 일이 넘치게 있는 건 아니었지만 딸아이가 커오는 걸 보면서 뿌듯하고 가끔 가족들끼리 먹는 맛있는 음식에 소소한 행복을 느끼는 그런 삶이 저는 정말로 소중했어요. 바쁜 직장 생활을 하고 집으로 돌아와 가족들을 보고 있으면 내가 일하는 이유가 이 사람들 때문이구나. 나는 그래도 내 2다리 뻗고 잘 수 있는 안락하고 평화로운 내 집이 있구나 하는 생각에 행복해질 때도 많았고 말입니다. 저는 그래서 아내도 저와 같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저와 사는 동안 어떤 잘못된 행동이나 제 신뢰를 깨부수는 일을 하지 않았거든요. 아내도 저도 일을 했습니다. 돈이 없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막 부유한 집은 아니었기 때문에 저희는 젊었을 때 벌 수 있을 때 한 푼이라도 더 벌자는 생각으로 맞벌이하고 있었거든요. 아내는 성실히 회사 생활을 했고 그리고 저와 나눠서 하는 집안일도 늘 완벽하게 해냈어요. 그래서 아내도 저와 같을 거라고 저처럼 생각할 거라고 그렇게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런 아내가 점점 이상해지고 있다고 처음으로 자각한 건 약 1년 전쯤이었던 것 같아요. 아내에게는 말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아내가 그전과 같지는 않다는 생각을 종종 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술에 취해 들어오는 일이 많아졌다는 거였어요. 요즘 술자리가 잦네. 바뀐 거래처 하나가 회식을 너무 좋아해서 맞춰주다 보니 어쩔 수 없어. 저도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빠질 수 없는 곤란한 자리가 얼마나 많은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그런 것 치고도 너무 작고 또 본인이 그다지 힘들어하는 것 같아 보이지 않았어요. 아내는 원래 회식도 술자리도 즐기는 사람이 아니었기에 회사에서 원하지 않은 회식이나 술을 마시게 되는 일이 있으면 정말 짜증을 많이 냈었거든요.
심지어는 그런 것 때문에 적성에 안 맞아서 다 때려치우고 싶다고 했던 적도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때의 아내는 마치 그 회식 자리를 즐기는 사람처럼 보일 정도였습니다. 회사에 마음 맞는 사람이 들어왔나 봐. 왜? 아니, 전에는 회사에서 사적으로 모이거나 회식할 일이 생기면 그냥 싫어하기만 했던 것 같은데 요즘은 그것마저 잘 즐기고 있는 것 같아서 나쁘다는 소리는 아니야. 이왕 해야 할 거면 스트레스 안 받고 하는 게 좋으니까. 제 그 말에 아내는 어딘가 알 수 없는 얼굴을 했지만 이내 뭐 같이 마시는 사람들이 좋은 사람들이지 그렇게 말하며 대충 얼버무렸습니다. 사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아내의 말에 별 이상한 점이나 의심이 들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뭐 사람이 나이가 들면서 변화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이제 그런 걸 따져 묻고 뭐는 이랬네 저랬네 할 연차도 아니기도 했고 말이죠. 그동안 함께 살아오면서 쌓은 신뢰가 생각보다 크고 두터웠습니다. 하지만 그런 저도 조금씩 이상하다는 생각을 더 하고 있었어요. 처음 그걸 느낀 건 어느 순간부터 제 앞에서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것을 자각한 이후였습니다. 나 잠시 전화 좀 받고 올게. 그냥 여기서 받아. 뭘 귀찮게. 난 괜찮아. 아니, 내가 그게 편해서 그래. 예전에는 직무상의 통화도 제 앞에서는 잘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그런 전화는 물론이고 톡 같은 것도 어딘가 숨겨서 보낸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다 우연히 들여다본 아내의 휴대폰에 잠금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기분이 이상하더군요. 왜 여자들만 직감이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아니거든요. 남자들도 직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물론 여성분들에 비해서 둔하다고 느낄 수는 있지만 말이죠. 저도 예민하거나 한 편은 아니었는데 제가 그런 생각을 할 정도면 아내에게서 티가 많이 났다는 거겠죠. 그래서 죄수 씨가 바람을 피우는 것 같다고? 원래 휴대폰도 안 잠궈 두던 사람이 휴대폰을 잠가 두고 전화도 내 앞에서 안 받고 그리고 뻑하면 회식에 있다는데 전에는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 그리고 원래 회식도 싫어하는 사람이었는데 요즘은 오히려 즐겁게 기분 좋은 것 같이 집으로 들어온단 말이지. 친구도 갸웃하면서 아무래도 이상한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친구도 저희 아내라 알거든요. 저희 아내가 술자리를 즐기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말이죠. 아내의 성격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다들 이상하다고 여길만 했습니다. 잘 때 몰래 풀어볼 수는 없나?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는 않은데. 그런데 이게 확실히 하고 넘어가지 않으면 너도 내내 찝찝할걸. 확실하게 확인하고 정말이면 헤어지든 아니면 완벽하게 오해를 풀든 해야지. 너는 만약에 정말로 재수 씨가 바람을 피운 게 맞으면 어떻게 하고 싶은데? 친구의 그 말에 선뜻 헤어지겠다는 대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당시에는 사실 만약에 아내가 정말로 바람이 났다고 해도 헤어질 생각까지는 안 했었거든요. 그냥 아내가 바람이 난 것 같다는 생각으로 어딘가 화도 나는 것 같고 겁이 나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헤어진다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친구가 그런 제 마음을 꿰뚫어 본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에 재수 씨가 바람을 피우는 걸 확인하면 그 다음에는 어쩔 거야? 갈라설 거야? 모르겠다. 만약에 갈라설 거 아니면 확인하지 마. 그게 너 정신 건강을 위해서 좋아. 계속 같이 살 건데 얼굴 볼 때마다 떠오르고 괴롭지. 그냥 모르는 게 약일 수도 있어. 친구의 말이 다 맞는 말인 것 같았습니다. 만약에 아내가 바람을 피웠다는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제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그게 엄청나게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래서 그 만남 이후로 정말 며칠을 머리가 아플 정도로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내린 결론은 저는 아내와 이혼할 수 없다였습니다. 함께 살아온 세월이 너무 길었거든요. 벌써 거의 20년이 다 되어가는 결혼 생활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고등학생이었거든요.
예민하고 중요한 시기에 부모님의 문제로 걱정 끼치고 싶지도 않았고 사실 그 한 번으로 사람을 버린다 어쩐다고 하기에 그동안 쌓아온 정이 너무 컸습니다. 그래서 만약 진짜 아내가 바람이 난 거라고 해도 저는 한 번은 그냥 넘어갈 생각이었어요. 그리고 그냥 넘어갈 생각이라면 모두를 위해 제가 모르는 척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보고도 못 본 척, 듣고도 못 듣는 척 하기로 한 겁니다. 아내는 둘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제가 정말 모른다고 생각했거나 아니면 들키거나 말거나 상관없거나 말입니다. 저는 전자이길 바랬지만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당시의 아내는 후자였던 것 같아요. 제발 내가 바람이 난 걸 알아달라고 다 알고 나한테 난리치라고 그러면 이혼을 할 수 있으니까 말이죠. 아내는 점점 대담해져 갔습니다. 이번 주 주말에 워크숍 때문에 1박 2일 지방을 좀 다녀와야 할 것 같아. 갑자기 없던 워크숍 일정이 생기고 아내의 직무에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출장이 생기고 그랬어요. 숨길 의지도 없는 사람처럼 말입니다. 그 지경이 되니 저도 더 이상 참아줄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을 무시를 해도 정도가 있지. 이건 바보 취급을 하는 게 아니면 그냥 사람 취급도 하지 않는다는 말이잖아요. 죄를 저지르고 있는 건 본인이면서 어떻게 이렇게 뻔뻔하게 나올 수가 있는 건지 그 부분도 너무 화가 났고 말이죠. 아내에게는 물론 정이 있는 대로 다 떨어졌지만 그때 제 걱정은 다름 아닌 딸이었습니다. 딸아이는 학교에서 늦게 집으로 왔고 주말에도 학원에 다녀서 당시에는 집에 있는 시간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래서 엄마의 변화를 눈치채기 힘들었고 말이죠. 그리고 공부하는 게 너무 힘들어 보였기 때문에 그런 딸아이에게 부모의 걱정까지 더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아이가 대학을 갈 때까지만 참자, 성인이 될 때까지만 참자. 그렇게 저 자신을 달랬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아내가 정신을 차리면 제일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 말이죠. 지금 와서 돌이켜보니 보살도 그런 보살이 없었구나 싶네요. 아내의 외도를 뻔히 다 알면서 그리고 그렇게 뻔뻔하게 나오는 아내를 보면서도 자식 때문에 참으며 그 사이에 돌아오길 바라는 마음을 가졌다는 게 말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딸아이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아빠, 엄마, 요즘 무슨 일 있어?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 들었지만 그래도 모른 척 태연하게 반문했습니다. 아니, 왜? 무슨 일 있어 보여? 꼭 정신이 어디 팔린 사람 같아. 우리 엄마 같지 않고. 집에 거의 없고 엄마와 마주칠 일이 많지 않은 딸아이까지 엄마의 변화를 느낄 정도면 정말 심각하다는 이야기잖아요. 게다가 제가 그동안 딸아이 때문에 얼마나 참았는데 딸아이가 알게 하다니 하는 점에서 정말 참을 수가 없는 분노를 느꼈습니다. 걱정하지 마. 아무 일도 없어. 그렇게 딸아이를 달랜 뒤 아내와 그 이야기를 처음으로 나눴던 것 같아요. 당신, 나랑 이야기 좀 해.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아내의 표정을 저는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아내는 마치 그 순간만을 기다려온 사람 같았어요. 제가 먼저 이야기를 해주길 바랬죠. 그 사실이 아직도 소름이 끼칠 정도로 아내가 싫어요. 당신이 언제 나한테 먼저 이야기를 꺼내나 했어. 저는 그 대화 내용을 다 녹음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휴대전화의 녹음 기능을 켜놨었는데 그게 신의 한 수였어요. 이제야 아는 척을 하네. 그렇게 귀를 쓰고 못 본 척, 못 들은 척하면서 눈 감고 귀 막더니. 역시나 아내는 제가 알아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뻔뻔하게 더 티를 내고 있었던 거였더라고요. 그 말에 정말 기가 막혀서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을 뻔했지만 겨우 정신을 붙잡았습니다. 저는 아내가 왜 그러는지 이혼하고 싶은 건지가 궁금했으니까요. 당신 미쳤어? 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건데? 왜 이렇게까지 하냐니? 당연히 당신이랑 이혼하고 싶어서지. 그게 아니면 내가 왜 이렇게 나오겠어? 남자 때문에 지금 눈이 돌아서 20년을 같이 산 남편이랑 지금 한창 예민한 시기에 딸까지 버리고 나가겠다고?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이혼하면 딸을 버리는 거야? 나 우리 딸 자주 보러 올 거야. 네가 바람이 나서 이혼을 하는 건데 퍽이나 만나주겠다. 우리가 호구야? 그렇게 만만해? 그렇게 등신 같아? 제 그 말에 아내는 잠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아마 본인이 생각해도 본인이 바람이 나서 이런 식으로 뻔뻔하게 먼저 이혼을 요구하는 건데 딸아이가 그런 엄마를 만나주지는 않을 거라는 결론을 내린 거겠죠. 만나주지 않으면 그건 또 어쩔 수 없지. 언젠가는 여자로서의 엄마도 이해해 줄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해. 조금 늦더라도. 너 진짜 제정신이 아니구나. 그래. 나 제정신 아니야. 그러니까 이혼해. 그렇게 한참을 큰 소리 내며 싸웠습니다. 아내는 위자료든 뭐든 아무것도 필요 없으니 이혼 서류에 도장이나 찍어달라고 하더군요. 그쯤 되니 뭐 하는 놈이길래 아내가 이렇게 눈이 돌아버리는 건지 너무 궁금했습니다. 진짜 너 어떤 놈한테 홀려서 이렇게 정신을 놨니? 놈이라고 하지 마. 당신보다 훨씬 대단한 사람이니까. 남편 있는 여자랑 바람난 놈이 퍽이나 대단하겠다. 제 그 말에 아내는 저를 보고 비웃었습니다. 그러고는 의기양양하게 말을 이어가더군요. 자신과 바람이 난 그 불륜남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자랑하듯 말입니다. 강남에 200억이 넘는 건물이 있는 사람이야. 뭘 알지도 못하면서 놈놈거려? 당신은 평생 근처에도 못 가볼 그런 사람이라고. 솔직히 그런 남자가 50이 넘은 여자와 바람이 나서 가정을 버리고 오면 결혼해 주겠다는 말을 믿을 사람이 세상에 몇이나 있을까요? 저는 듣자마자 그 점이 의심스러웠지만 눈이 돌아간 아내는 그런 생각은 아예 하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그렇게 멍청한 사람이라고는 단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었는데 눈에 뭐가 씌면 그렇게 되기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정말 남편도 자식도 다 버리고 가겠다고? 내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나도 집에서 가만히 살림만 하는 인생 살고 싶었어. 적성에 맞지도 않는 일, 이 나이까지 하고 있을 줄은 몰랐다고. 맞벌이? 당신이 잘 벌어왔어 봐. 내가 맞벌이를 왜 해야 하냐고. 저는 아내도 자기 일을 하는 걸 좋아하는 줄 알았거든요. 그리고 저도 일을 하고 본인도 일을 하고 또 집안일은 거의 반으로 분담해서 했으니 그간 불만이 없을 걸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불만이 있어도 저도 똑같이 하고 있으니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거라고는 정말 단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어요. 이제 너같이 부인도 돈 벌어오길 바라는 거지 새끼는 필요 없어. 나 그 남자한테 가야 하니까 내 인생에서 꺼져. 꺼지란 말이야. 생전 처음 보는 아내의 모습에 제가 멍하니 아내를 바라보고 있자 아내는 심지어 옆에 있던 쿠션을 저에게 던지며 소리쳤습니다. 내가 그 사람한테 가는 거에 당신이 거슬리기만 해봐. 조용히 그냥 꺼지면 내가 5억 정도는 챙겨줄 수 있으니까 제발 꺼지라고. 아내가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도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도 또 저와 제 딸아이가 버림받았다는 것도 정말 모든 것이 슬펐습니다. 물론 아내가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에 분노도 했지만 그보다 앞선 감정은 슬픔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말까지 들었는데 어떻게 이혼하지 말자고 그래도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고 이야기할 수 있었겠어요. 그리고 아내는 그럴 생각이 정말 단 하나도 없어 보이기도 했고 말이죠. 처음에 대화를 시도했을 때는 아내를 설득해볼 마음이었는데 대화가 끝나고 나서는 저도 하루빨리 아내와 헤어지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많이 씁쓸하더군요. 그래서 전에 이 이야기를 나눴던 친구를 불러내서 다시 고민 상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이런 말을 하더군요. 그런데 그 바람 났다는 불륜남 조사는 한번 해봐야 할 것 같은데? 왜? 내가 봤을 때는 아무래도 수상해.
200억대의 자산가가 50이 넘은 주부한테 그렇게 목을 맨다는 게 이해가 안 되고. 네가 조사를 좀 해봐. 사기꾼 같아. 사기 당하던 말던. 재수 씨를 위해서 하라는 게 아니야. 혹시 지금 너한테도 뭔가 문제가 생겼을까 봐 그러지. 얼른 해봐. 친구의 그 말을 들으니 아차 싶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친구가 소개해준 심부름센터 직원을 통해 아내와 바람이 났다는 그 남자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들려온 소식은 정말이지 충격 그 자체였어요. 친구 말대로 정말 그 남자는 사기꾼이었습니다. 흔히들 이야기하는 제비 말이죠. 그 남자는 제 아내뿐만이 아니라 만나는 여자가 수십 명이었어요. 그리고 그 여자들에게 똑같이 자신이 수백억 대의 건물을 가진 건물주라는 거짓말을 했더군요. 그러면서 말도 안 되는 이유로 크고 작은 돈들을 뜯어갖고 말이죠. 솔직히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돈이 많다면서 크고 작은 돈들을 빌려달라고 하면 당연히 의심해봐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뭐에 홀리면 이성적인 판단이 어려운 건지 할 수가 없는 건지 다들 정신을 놓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 많은 여자가 하나같이 다 그 제비에게 돈을 빌려준 걸 보면 말입니다. 아내도 이미 3천만 원 정도 되는 돈을 빌려준 것 같더라고요. 뭐 잔금 치를 일이 있는데 당장은 여기저기 돈이 다 묶여 있어서 없다면서 말이죠. 그렇게 허술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믿었더라고요. 제 아내가요. 다들 제 아내처럼 결혼을 약속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같이 이혼을 통보받은 남자들이 여럿 된다는 것도 알았고요. 제 아내는 다행히 3천만 원 정도밖에 빌려주지 않았지만 다른 어떤 분은 집까지 담보로 대출해 사업 자금을 빌려준 분도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이미 몇몇 사람에게는 정체가 들통이 나서 걸려있는 소송도 있다는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을 확인하는데 화도 안 나고 맥이 탁 풀리더라고요. 아내를 실컷 비웃어주고 싶은 기분이 들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저런 사기꾼한테 속아서 가족까지 다 버리겠다고 선언을 한 아내가 너무 멍청해서 저 사람이 내가 알던 그 사람이 맞는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무튼 기분이 굉장히 이상했던 것 같아요. 저는 제가 받은 자료들을 가지고 아내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네가 바람난 그놈 뭐하는 놈인지는 알아? 왜 자꾸 그 사람한테 놈놈거려? 우리 이제 이혼하기로 한 거 아니었어? 이미 갈라서기로 한 마당에 왜 자꾸 이러느냐고. 그런 아내에게 제가 받은 자료를 던졌습니다. 이거 보고 이야기해. 아내는 이게 뭐냐는 얼굴로 저를 가만히 바라보더니 이내 서류 봉투를 열어 안에 있는 내용물을 확인했습니다. 표정이 점점 굳어져 가는 게 보였어요. 자기도 정말 몰랐던 것 같더군요. 그런 사람인지 말입니다. 하지만 아내는 그 자료들을 믿으려 하지 않았어요. 아니, 믿고 싶지 않았겠죠. 강남 건물주의 아내가 된다는 생각에 꿈에 부풀어 있었는데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된 거니까 말입니다. 이거 당신이 조작한 거지? 왜 멀쩡한 사람 사기꾼 만들어? 내가 이런다고 당신이랑 이혼 안 하고 그 사람이랑 헤어질 것 같아? 사실 아내를 위해서 그만 속으라고 그걸 보여준 거였는데 그렇게 나오니 저도 화가 치밀어 오르더군요. 그리고 아내가 단단히 착각하고 있는 게 있었는데 저는 더 이상 아내와 같이 살 마음이 완전히 없어진 상태였습니다. 그 제비가 제비인 걸 알았다고 해도 달라질 건 없었어요. 아니, 나는 그 새끼가 진짜 사기꾼이든 말든 당신이 인제 와서 그놈의 정체라 알아서 이혼을 물으겠다고 해도 당신이랑 이혼할 거야. 내가 진짜 등신 같아?
그런 소리를 듣고 그런 짓을 당하고도 당신이랑 계속 살아줄? 그러면 왜 이러는 건데? 그래도 내 딸의 엄마니까 어디서 병신같이 당하고 살지는 말라는 마지막 정이었는데 당신은 정말 답도 없고 대책도 없는 사람이었네. 그놈 그거 강남 바닥에서 제일 유명한 제비란다. 이미 당한 사람들한테 소송도 걸리고 난리 났다는데 어디서 그런 놈한테 끝까지 속아서 간이고 쓸개고 다 빼주고 잘 살아봐. 대신 제 말에 아내는 어딘가 멍한 것 같았습니다. 자기가 진짜라고 믿었던 게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 당연히 그랬겠죠. 제가 소리를 지르니 제 쪽을 보기는 하더군요. 다시는 나도 우리 딸내미 앞이고 나타나지 마. 그리고 돈을 달라는 둥 이런 소리도 하지 말고 네가 저지르는 건 네가 감당하면서 살아. 그리고 언제가 되었든 죽을 만큼 후회가 되는 날이 오더라도 절대 찾아오지 마라. 나는 너를 받아줄 생각도 없고 또 이미 기회는 넘치도록 줬으니까. 그렇게 이야기하고 다음 날 바로 이미 다 작성해둔 이혼 서류를 접수했습니다. 원래 이혼은 숙려 기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아내는 그 사이에 그 문제에 대해서 그 남자와 이야기를 나눠본 것 같았어요. 당연히 그 남자는 아니라고 했겠죠. 그때쯤에는 이미 저희가 따로 살고 있었거든요. 아내가 집을 나갔습니다. 짐을 다 싸서 들고 말이죠. 저는 아내가 나가자마자 제일 먼저 도락 비밀번호를 바꿨고 말이죠. 아내가 집을 나가던 날 딸아이와 깊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딸아이도 알고 있었더군요. 엄마한테 다른 남자가 생겼다는 사실을 말이죠. 그걸 알고 있었다는 걸 제가 알게 되었을 때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더더욱 아내를 용서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내 걱정은 너무 하지 마. 나는 물론 지금 당장은 괜찮지는 않지만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걸로 생각해. 되려 어른스럽게 저를 위로하는 딸아이를 보면서 아내가 지금 저희에게 무슨 짓을 한 건지 다시 한번 체감하게 되더군요. 이런 딸아이를 어떻게 그렇게 쉽게 버릴 수 있었는지 지금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그 순간 눈이 돌았다고 해도 부모로서, 엄마로서 해도 되는 행동이 있고 아닌 행동이 있는 건데 말이죠. 아내는 정말이지 평생을 용서받을 수 없는 씻을 수 없는 죄를 저지른 거예요. 그런 제비놈 한 명 때문에 말이죠. 그리고 아내도 곧 그놈의 진짜 정체를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전에 당신이 준 그 자료 나한테 다시 줄 수 있어? 왜? 절대 아니라더니? 그런 제 비웃음이 섞인 말에 아내는 한동안 대답이 없다가 다시 줄 수 있냐고 묻더군요. 그래서 제가 얼굴 보고 싶지 않으니 퀵으로 보내겠다고 했습니다. 저의 그 반응에 아내가 놀란 듯 했어요. 무슨 퀵 서비스야. 만나서 줘. 나는 이제 죽을 때까지 당신 얼굴 안 보고 살기로 했어. 그러니까 이런 일이 생겨도 얼굴 보는 일은 만들지 말자. 은수도 당신 얼굴 보고 싶지 않다고는 했는데 나중에 만나고 싶다고 하면 그것까진 말릴 생각은 없으니까 그건 걱정하지 말고. 제 그 말에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더군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용서를 싹싹 빌고 죽을 죄를 지었다면서 울고불고 하면 제가 다시 받아줄 줄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나중에는 그렇게 하긴 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조금 더 뒤에 다시 해볼게요. 아내는 마침내 모든 사실을 다 받아들인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는 저에게 전화해서 한 번만 만나달라고 사정사정을 하더군요. 하도 난리를 쳐서 그 자리에 한 번 나갔습니다. 어떻게 만났는지 다 알고 있었어요. 그 심부름센터의 직원에게 다 들었으니까요. 아내의 거래처 사람을 통해 만났다고 하더군요.
아마 그 거래처 직원분도 그 사람이 사기꾼인지는 모르셨을 겁니다. 그냥 그 제비는 돈이 조금 있어 보이거나 조금 마음이 허한 것 같은 중년의 여자들을 타겟 삼아서 사기를 치고 다녔던 그런 놈이었거든요. 아내는 당시에 동창 모임을 몇 번 가졌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다들 이제는 은퇴하거나 아니면 애초에 집에서 살림만 하는 친구들이었다고요. 부잣집에 시집을 간 친구들이 평생 돈을 벌어온 자신도 살 때 벌벌 떨면서 사는 명품 가방을 들고 나와 집에 이런 게 쌓여 있다는 등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보고 자신은 평생 저렇게 살아볼 일이 없겠지 하는 생각이 들어 질투가 났다고요. 그러던 시기에 그 남자를 소개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강남에 200억대의 건물이 있고 건실한 사업가라고 자신을 소개한 그 남자와는 대화가 잘 통했다고 합니다. 당연히 그랬겠죠. 사기꾼들은 그게 전공인 사람들이니까요. 아무튼 그렇게 몇 번 술을 마시다 보니 친해졌고 어느새 자신이 그 남자를 너무 좋아하고 의지하고 있었다고 말이죠. 이런 사람이 남편이면 평생 고생 안 하고 내 동창들처럼 그렇게 살 수 있겠지 하는 생각이 드니까 나도 돌아버린 것 같아. 아내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에는 자신도 의심을 조금 했었다고 말이죠. 이렇게 다 가진 남자가 유부녀에 50이 넘은 여자를 좋아할 리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자신에게도 이런 행운이 왔다는 걸 믿고 싶었답니다. 아내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내의 심정이 이해되는 부분도 조금 있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저는 아내를 절대 용서할 수 없었어요. 함께한 세월이 20년이었고 저희 두 사이에는 딸아이가 있었잖아요. 아내는 그 모든 것을 고민도 하지 않고 단칼에 버렸고요. 저와 딸아이가 필요 없다고 저에게 거지 새끼라고 했던 그 밤의 그 대화를 아직도 저는 잊을 수가 없는데 말입니다. 당신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왜 바람이 났는지, 무슨 감정으로 우리를 떠났는지 그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당신이 결국은 그런 선택을 했다는 것, 나와 온수를 버렸다는 것, 그리고 20년이 넘게 같이 살아온 남자에게 거지 새끼라는 둥 5억 줄 테니까 먹고 떨어지라는 둥 그런 말을 했다는 게 중요한 거야. 내가 그때는 잠시 정신이 나가서 아무리 정신이 나갔다고 한들 자기 자식을 버리는 선택이나 남편을 거지 취급하는 아내는 흔치 않지.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고서는 벌떡 일어섰습니다. 내가 모은 그 자료는 그냥 줄게. 나는 돈 써서 구한 자료지만 당신은 지금 그럴 정신도 돈도 없을 테니까. 그리고 이혼해주면 준다고 했던 5억도 안 받을게. 어차피 그런 돈 받을 생각도 없었고 대신 다시는 찾아오지 말고 나랑 다시 합칠 생각도 하지 마. 아내는 어딘가 절망적인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런 아내에게 한마디 더 덧붙였어요. 무엇보다 은수는 엄마의 엄자도 듣고 싶지 않아 하거든. 당신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지가 떤단 말이야. 나는 우리 딸이 싫다는 짓 절대 안 해. 사실 딸아이가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사실 엄마가 사기를 당한 것 같다고 이야기를 했을 때 이렇게 말하더군요. 엄마가 사기를 당했다는 이유로 절대 용서해주지 마. 엄마는 우리를 버리고 간 사람이야. 만약 그게 사기가 아니었으면 지금쯤 우리는 생각도 하지 않고서 떵떵거리며 잘 살았겠지. 나는 그 생각만 하면 너무 화가 나서 잠도 안 와. 만약에 아빠가 엄마를 다시 받아주면 나는 아빠도 안 볼 거니까 절대 엄마 용서해주면 안 돼. 알았지? 뭐 그런 딸의 이야기가 아니었더라도 저는 아내를 용서할 마음이 아주 조금도 없었지만 말이죠. 아무튼 딸아이의 생각도 그만큼 완고했습니다. 중요하고 예민한 시기이니 이혼을 해도 나중에 하자고 그리고 불륜을 알았음에도 용서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결국 이 모든 건 아내가 자처한 일이겠죠 뭐. 아내는 그 자료들을 토대로 피해자들을 만나러 다닌 모양이었어요.
그리고 그 사기꾼 제비에 대해서도 더 확실하게 알게 되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점점 정신이 돌아왔겠죠. 제가 슬펐던 건 아내에게 버림을 받았다는 사실과 배신감보다도 저는 행복했고 잘 지켜왔다는 그 세월이 아내에게는 전혀 그렇지 못했다는 그 사실 때문이었어요. 앞서 이야기했듯 저는 나름 잘 살아왔다고 생각했었거든요. 소소하게 행복을 느끼면서 말이죠. 그렇게 풍족하지도 않았지만 그래도 모자라지 않게 말입니다. 하지만 아내는 저와 살아온 20년 내내 부족해서 불행함을 느끼고 있었던 거잖아요. 남들과 비교해서 제가 못났고 저희 집이 어떻고 하면서 말이죠. 그냥 저는 그게 너무나 슬펐어요. 저 혼자 행복했나 싶은 생각이 들어 많이 서글펐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혼 숙려 기간이 지나고 완전히 서로 동의를 해야 이혼이 성립되는 과정만을 남겨두고 있었어요. 아내가 말을 바꿨습니다. 나 이혼 안 할래. 제가 절대 마음을 돌리지 않을 것 같자 이번에는 그렇게 뻔뻔하게 나가기로 한 모양이더군요. 뭐 이런 상황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건 아니었습니다. 갈 곳도 비빌 언덕도 사라진 아내가 마지막으로 잡을 수 있는 지푸라기라고는 저밖에 없었으니까 말이죠. 하지만 저는 그런 아내의 뜻에 응해줄 마음이 정말 단 하나도 없었어요. 당신이 싫다고 해도 이혼해. 내가 동의 안 하는데? 그러면 내가 소송할 거야. 아내는 저의 그런 말에 놀라서 굳었습니다. 그리고는 멍한 얼굴로 저를 바라봤어요. 설마 제가 그렇게까지는 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모양이었습니다. 소송을 한다고? 그렇게까지 해서 나랑 이혼해야겠다고? 당신 되게 뻔뻔하다. 그렇게까지 해서? 뭘 그렇게까지 해서야. 나는 당신 얼굴 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지금 너무 역겨워서 토가 나올 것 같은데. 아내는 제 그 말에 충격을 받은 듯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런 아내에게 아내가 저와 딸아이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다시 한번 상기시켜줬어요. 당신이 나한테 그날 무슨 말 했는지 생각 안 나? 제발 이혼 좀 해달라고. 거지 새끼한테 5억 줄 테니까 제발 놔달라고. 내가 우리 딸은 어떡하냐고 잡았더니 그건 은수 운명이라며. 너는 네 행복 찾아서 떠나겠다며 그래놓고 그게 사기라고 하니까 다시 돌아오겠다고? 내가 병신이니? 그런 당신을 다시 받아주게? 내가 잘못했다고 싹싹 빌었잖아.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싹싹 빌면 뭐 없던 일이 돼? 당신이 다른 남자 때문에 딸내미도 남편도 다 버리려고 했다는 사실이 없던 사실이 되냐고. 그 새끼가 사기꾼이 아니었으면? 진짜 200억 건물주였으면 당신이 이렇게 우리한테 돌아올 생각도 못했을 거 아니야. 어디서 사람을 호구 취급을 해도 정도가 있지.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당신 다시 받아줄 생각 없고 나는 죽을 때까지 당신 보고 싶지도 않아. 아내는 급하게 제 팔을 잡았습니다. 여보. 나 이제 당신 여보 아니고 이혼 소송 당하고 싶지 않으면 여기서 끝내는 게 좋을 거야. 그날 당신이 나한테 했던 말들 다 내가 녹음해놨어. 소송 가면 당신이 무조건 지는 싸움이라고. 그거 알지? 소송에서 지면 상대방 변호사 비용에 나한테 위자료까지 줘야 할 수도 있는 거.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저를 보더군요. 이제야 상황 파악이 조금 되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절대로 제가 다시 받아주지 않을 거라는 사실과 자신이 지금 어떤 상황에 부딪혔는지 말입니다. 지금 얌전히 이혼하는 게 당신에게 최선이야. 괜히 소송당하지 말고 여기서 깨끗하게 갈라서. 아내는 도저히 안 되겠다고 생각한 건지 아니면 다음 기회를 봐야겠다는 생각을 한 건지 몰라도 그날은 그렇게 물러섰어요.
그렇게 그날 저와 아내는 완전히 이혼했습니다. 법적으로 남남이 된 날이었어요. 그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내의 이야기를 조금 전해들을 수 있었습니다. 아내는 그 제비놈을 상대로 함께 사기를 당한 사람들과 고소했다고 하더군요. 빌려준 3천만 원을 받기 위해서 그랬겠죠. 하지만 그놈은 이미 사기친 돈을 다 썼는지 아니면 어디다 감춰둔 건지 본인 앞으로 된 재산이 아무것도 없었고 그놈에게 사기를 당한 다른 사람들도 돈을 한 푼도 받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제비에게 당해서 가정까지 벌인 여자들이라는 게 소문이 다 나서 더 이상 부끄러워 나서는 사람도 없었고 말이죠. 아내는 끝까지 돈을 받아보려 애를 쓴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받아내지 못했다고 들었어요. 게다가 다니던 회사의 소문이 슬슬 나기 시작해서 그나마도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고 하더군요. 어쨌든 먹고 살려면 계속 회사를 다녀야 했으니까 말입니다. 아내는 지금 작은 원룸을 얻어서 살고 있거든요. 모아둔 돈으로 그것보다는 더 좋은 집에 갈 수도 있었겠지만 급하게 알아본 거라 그랬을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얼마 전에 한번 찾아오긴 했었어요.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이사를 가야 하나 지금 고민 중이긴 한데 일단은 그날 아내가 찾아왔던 이야기도 해드릴게요. 사실 저는 이 모든 이야기를 아무에게도 하지 않았거든요. 그 제 친구놈 하나랑 저희 딸은 알고 있지만요. 그 외에는 저희 가족 중 그 누구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아내가 이혼을 한다고 했을 때도 다들 정말 너무나 잘 지내는 줄 알았는데 무슨 일이냐며 너무 놀랐었거든요. 심지어 저희 어머니와 누나는 너 혹시 바람 피운 거 아니냐고 저에게 타박할 정도로 아내가 그런 짓을 했을 거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나 이야기 다 들었다. 그년이 바람난 거라며? 어디서 제비놈한테 걸려서? 그걸 어떻게 아셨어요? 제가 놀라서 물어보니 누나 친구분의 동생분도 그 제비에게 사기를 당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피해자들끼리 만나는 자리에서 어딘가 낯이 익은 얼굴이 보여서 생각해보니 제 아내였다더라고. 그렇게 이야기가 전달된 거였습니다. 세상이 넓은 것 같으면서 참 좁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어차피 다시 볼 사이도 아니고 그냥 모른 척 하세요. 뭘 모르는 척을 해. 그 나이에 다 키우던 딸내미 버리고 20년을 산 남편 버리고 사기꾼한테 속은 것도 모르고 그러고 다니년을? 내가 지금 당장이라도 쳐들어가서 머리채를 잡아야 속이 좀 풀릴 것 같으니까 주소 대봐. 너는 그년 어디 사는지 다 알 거 아니야. 얼른 주소 말해. 저희 누나가 성격이 정말 한가닥 하거든요. 아마 거기서 아내가 어디에 사는지 말해줬다면 누나는 정말로 찾아가서 아내를 반쯤 죽여놨을지도 모를 일이었어요. 그런 속 시끄러운 일을 피하고 싶어서 모른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연락도 안 해. 그래서 어디 사는지도 몰라. 어디 원룸 같은 곳 얻었다는 이야기만 들었어. 진짜 몰라요. 누나는 끝까지 모른다는 제 말을 믿지 않았지만 제가 말해주지 않으니 뭐 별 수 없잖아요. 그렇게 넘어갔었거든요. 그런데 아내가 찾아온 날 공교롭게도 누나가 저희 집에 반찬을 해서 가지고 온 날이라 겹쳤습니다. 제가 이혼을 한 뒤 누나가 저희 집에 주기적으로 반찬을 해서 가져다 주셨거든요. 고등학생인 조카도 걱정되고 또 제가 제대로 밥도 먹지 않고 일을 하러 나갈까 봐도 걱정되신 거였겠죠. 하필 그날 딱 마주친 겁니다. 아내와 누나가 말이죠. 누나는 잘 만났다는 얼굴로 팔부터 걷어붙이셨어요. 야 이년아, 내가 너를 얼마나 만나고 싶어 했는지 알아? 어? 형님. 아내가 누나를 보자마자 떨면서 말하더군요. 누나의 성격을 알기도 했고 또 이렇게 마주칠 줄도 몰랐겠죠. 또 누나가 다 알 거라고도 생각 못했을 거고 말입니다. 네가 여기가 어디라고 감일 여길 와? 어?
아니, 그게 아니고 은수가 보고 싶어서. 웃기는 소리 하네. 딸 버리고 간 년이 딸 보고 싶어서 왔다는 말을 어떻게 믿어? 어? 그리고 은수가 네 이야기만 하면 치를 떠는데 뭘 만나러 와? 애 공부 방해되게. 네가 그러고도 엄마야, 어? 아내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쩔쩔매더군요. 그러면서 저를 쳐다봤습니다. 마치 도와달라는 표정을 하고서는 말이죠. 그런 아내가 안쓰럽다는 생각은 전혀 들지 않았지만 그래도 더 이상 시끄러워지는 게 싫어서 말리려던 때였어요. 이 년이 지금 어딜 보는 거야? 내 동생한테 편들어 달라고 보는 거야? 어? 누나는 그렇게 이야기하며 아내의 머리 끄덩이를 잡았습니다. 얼마나 세게 잡았는지 아내의 몸이 휘청거리는 게 보였어요. 저는 누나를 말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만뒀다가는 누나가 뭔 사달을 내도 낼 것 같았거든요. 누나, 일단 진정하고. 그때였어요. 이게 지금 다 뭐예요? 학원에 갔던 딸아이가 집에 돌아온 겁니다. 제가 너무 놀라서 시계를 봤어요. 딸아이가 학원을 마치고 돌아올 시간이긴 했더라고요. 지금 이 상황이 너무 경황이 없어서 미처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겁니다. 알았으면 두 사람을 무슨 수를 써서라도 돌려보냈을 텐데 말이죠. 은수야. 아내가 놀란 얼굴로 딸아이를 불렀어요. 딸은 그런 아내에게 시선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저를 향해 말했어요. 저 방에 들어가서 공부하고 있을게요. 다 가시면 그때 아빠랑 밥 먹을게요. 그래, 그래. 저는 얼른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아이가 방 안으로 들어가면 서둘러 두 사람을 돌려보낼 생각으로 말이죠. 그런데 아내가 딸아이를 붙잡았습니다. 딸아이가 자신을 쳐다봐 주지도 않는 게 마치 없는 사람인 것처럼 투명인간 취급하는 게 아내로서는 퍽이나 충격적인 일이었던 것 같더라고요. 본인이 한 짓은 생각하지도 않고 말이죠. 은수야. 딸아이는 그렇게 자신을 부르며 잡는 아내를 한번 힐끔 바라본 뒤 마치 더러운 것을 털어내듯 자신의 엄마를 떼어냈어요. 아내는 그 자리에서 굳었습니다. 딸아이의 표정과 행동에서 적잖은 충격을 받은 것처럼 보였어요. 나는 죽을 때까지 엄마 안 봐. 은수야, 엄마가 미안해. 엄마 죽었다고 생각하면서 살 거야. 아니, 그 편이 나았을지도 모르겠다. 아내가 차마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멍하니 딸아이를 바라봤습니다. 내가 너무하다고 생각하는 일은 없길 바래. 엄마가 나를 먼저 버려서 나도 엄마를 버리는 것뿐이니까. 그리고 나도 찾아오지 말고 아빠도 찾아오지 마. 우리 아빠한테 더 이상 스트레스 주지 마. 한 번만 더 이런 식으로 찾아와서 아빠 괴롭히면 나도 정말 가만히 안 있을 거니까. 딸아이는 그렇게 말한 뒤 아내를 한번 슬쩍 바라보고서는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그렇게 들어간 뒤 조금 울었다고 하더라고요. 엄마 때문이 아니라 지금 이 상황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말입니다. 그리고 죽어도 엄마를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고 하더군요. 아무튼 그렇게 딸아이가 방으로 들어가고 나서 한동안 멍하니 그 자리에 서 있던 아내가 다리에 힘이 풀리듯 주저앉았습니다. 상당히 충격을 받은 것처럼 보였어요. 아내의 그런 얼굴과 그런 모습은 저도 처음 보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런 아내를 보며 누나가 혀를 찼습니다. 그리고는 말했어요. 잘하는 짓이다. 딸한테 이런 소리나 듣는 애미라니. 제가 누나의 팔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아내가 걱정돼서 더 이상 말을 하지 말라는 의미로 그랬던 건 아니었고 방 안에 딸아이가 있으니 혹시나 이 이야기를 듣고 또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 누나를 말린 거였어요. 제가 누나의 팔을 잡으며 딸아이의 방을 바라보자
누나도 제 의도를 알아차린 듯 한숨을 한번 쉬더니 가방을 챙겨 드시더군요. 반찬 다 먹으면 전화하고 언제든 다 해줄 수 있으니까. 내가 집에서 아무것도 하는 게 없었는데 니들 반찬하면서 그래도 소소한 재미라도 찾았다. 괜찮은데. 나도 재밌어서 하는 일이니까 다 떨어지면 전화 꼭 해. 너는 몰라도 은수는 잘 먹어야지 않겠니? 누나의 그 말에 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누나는 아내를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 없어도 다 잘 살고 네가 있으면 오히려 더 못 살 것 같으니까 너는 앞으로 은수 앞에도 내 동생 앞에도 다시는 나타나지 말거라. 다음에 한 번만 더 내 눈에 보이면 그때는 너 죽고 나 사는 거니까 알겠어? 누나는 그 말을 마지막으로 저희 집을 나갔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그런 말들은 귀에도 들어오지 않는다는 멍한 얼굴로 바닥에 앉아 있었어요. 당신도 이제 돌아가. 제가 이렇게 말하자 아내는 어딘가 간절한 얼굴로 저를 바라보더군요. 이렇게 될 줄 몰랐어? 당신이 자처한 일이야. 이제 당신이 저지른 일이 얼마나 큰 일인지 알았어? 절대 되돌릴 수 없다는 것도? 여보, 나 이제 당신 여보 아니니까 그만 돌아가. 그리고 은수는 언젠가 마음이 조금 풀리는 날이 오거든. 당신이 최선을 다해 노력해서 용서받아. 그게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내는 한참을 소리 없이 눈물만 흘리다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저와 딸아이는 그날 저녁을 먹지 못했어요. 밥을 먹자고 방으로 들어갔더니 울다 지쳐 잠이 들었더라고요. 마음이 너무 아팠던 기억이 납니다. 그 이후로 아내는 더 이상 저를 찾아오지는 않았어요. 가끔 딸아이에게 연락하고 전화를 안 받으면 문자를 한다고는 들었지만 아직도 여전히 딸아이는 자신의 엄마를 용서할 생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딸아이의 철저한 외면, 그건 아내가 받는 가장 큰 벌이겠죠. 지금 와서 과거의 행복했던 시절을 떠올려 보면 마치 꿈인 것처럼 아득한 기분이 들어요. 그리고 저와 딸아이만 행복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슬퍼지기도 하고 말이죠. 언제쯤 아무렇지 않아질지 모르겠습니다. 아직은 여전히 아픈 것 같아요. 아마 아내는 아직 포기하지 않았을 겁니다. 여전히 이 집으로 돌아오고 싶어 할 거고요.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겠지만 말이죠. 누나는 그런 생각조차 하지 못하도록 재혼이라도 하라는데 더 이상 딸아이에게 신경 쓸 일을 만들어주고 싶지 않아요. 저도 아직 그럴 준비가 안 되기도 했고 말이죠. 오늘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사실 이야기를 하면서 다시 한번 그때가 떠올라서 많이 화도 나고 슬프기도 하고 그랬네요. 그래도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속 시원하게 제 감정을 이야기하고 나니 조금 괜찮아진 것 같은 기분이 들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 조심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생활 10년 되던 해에 남편과 이혼하고 다시 의사가 된 여성입니다. 지금은 친정에서 살면서 딸 하나와 아들 하나를 두고 있습니다. 제 전 남편은 서울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아 교수로 재직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희 시부모님은 두 분 다 옛날 분들답지 않게 대학을 졸업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남편과 결혼할 때 엄청 반대를 많이 하셨습니다. 남편과 시부모님께 제가 의대를 나왔고 의사 생활을 했었다는 사실을 비밀로 해야 하는 사정이 있었거든요. 그 개인 사정이 도대체 무엇이었는지 궁금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아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놓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주세요. 저는 어릴 적부터 책 읽기를 좋아하고 공부를 잘했기 때문에 동네에서 수재라고 불렸던 아이였습니다. 특히 수학을 좋아해서 과학고에 1등으로 입학했습니다. 그리고 과학고에서 누구나 부러워하는 조기 졸업을 하고 서울대학교 의대에 진학했습니다. 그때까지는 제 인생이 탄탄대로를 걷고 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조차 제가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전문의로 계속 지낼 거란 생각에 한치의 어긋남도 없었고 저도 이대로 계속 공부해 나가면 의사가 되어서 서울대학교 의대가 제 직장이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전 응급실에서 일하고 있었던 중이었습니다. 응급실에서 정신없이 환자들을 보는데 어떤 남자가 들것에 실려왔습니다. 나중에 한 사실이지만 그 환자는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저와 응급실 의사 두 사람이 그 사람을 살리려고 여러 처치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갑자기 무슨 힘이었는지 벌떡 상체를 세우고 제 목에 칼을 대더니 미친 듯이 소리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냥 날 내버려둬. 안 그러면 이 여자 찔러버릴 거야. 제발 나 죽게 내버려둬. 방해하지 말고. 환자분 진정하세요. 제발 저를 놔주세요. 경찰 불러요. 어서. 이 사람 눈이 돌아서 무슨 짓을 할지 몰라요. 제가 기억하는 것은 거기까지였습니다. 정신을 잃고 깨어나 보니 저는 병원 응급실에 목에 흰 붕대를 감은 채 누워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옆에서는 저희 엄마가 울면서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제가 희미하게 눈을 뜨니 엄마가 제 손을 붙잡고 오열을 하셨습니다. 어떡하니? 응? 괜찮은 거야? 우리 딸, 그 환자 때문에 죽을 뻔했어. 그 환자는 어떻게 됐어요? 그 사람은 마취제 주사 놔서 진정시키고 지금 깊이 자고 있어. 넌 걱정 말고 얼른 몸 회복할 생각만 해. 많이 놀란 것 같던데. 같이 일하던 레지던트의 말을 듣고서야 안심한 저는 또다시 잠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퇴원을 하긴 했지만 저한테는 정신적으로 큰 문제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그 사건 이후 칼에 대해 트라우마가 생겨버린 것이었습니다. 저는 메스를 잡으려고 하면 손이 덜덜 떨려서 수술도 하지 못하고 뾰족한 바늘이나 가위가 무서워 간단한 처치조차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 일을 하기엔 너무나 불리한 트라우마가 제 머릿속을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병원을 그만두어야만 했지요. 병원을 그만두고 나서도 저는 큰 충격에 몇 날 며칠 잠도 못 자고 환청이 들리고 환영이 보여서 방 한구석에 숨어서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엄마, 제발 좀 내보내줘. 저기 사람이 있어. 그 환자야. 제발 나 좀 살려줘. 그 사람이 내 목에 칼을 들이대고 있어. 엄마, 나 좀 살려줘. 저는 겁에 질린 채 허공을 향해 손을 내저으며 미친 듯이 엄마를 불렀습니다. 그런 저를 보면서 엄마는 기가 막혀서 아무 말도 못하고 팔을 휘저어대는 저를 온 힘을 다해 말리면서 눈물만 흘리셨습니다. 낮에도 커튼을 걷지도 않고 어두컴컴한 방 안에 틀어박혀서 지내는 동안 저는 점점 날카로워지고 초췌해져 갔습니다. 밥도 못 먹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는 나날들이 계속되면서 저는 살도 10kg이 넘게 빠지고 눈 밑엔 다크서클이 짙게 끼어 있어 누가 봐도 환자처럼 보였습니다. 수시로 고통을 호소하며 소리를 질러대는 저를 말리기엔 엄마 혼자서도 힘에 부치신 것 같았습니다. 아이고, 얘가 무슨 죄가 있어서 이렇게 고통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러다 우리 정숙이 죽을 것 같아요. 어디든지 좋은 병원, 좋은 의사 있으면 찾아봐요, 여보. 그런 저를 보다 못해 부모님들은 제 병을 낫게 하려고 정신병원에 보내도 보고 여러 유명하다는 정신과 의사와 면담을 시켜보았지만 그 트라우마는 쉽게 낫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과도한 정신과 의사와의 면담은 심적으로 점점 지쳐가기만 했습니다. 집에서 요리를 하려고 칼을 들면 그 남자의 환영이 떠올라서 칼을 쓰는 것에 거부감이 있는 상태였습니다. 억지로 참고 약도 먹었지만 여전히 제가 요리를 할 때면 손이 떨리는 것은 어쩔 수가 없어서 저는 요리를 웬만하면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제가 다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을까봐 걱정을 많이 하셨고 그 때문에 저에게 억지로 강요하거나 뭘 시키시는 것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집안에서 저희 부모님하고만 대화하며 밖에 일절 나가지도 않은 채 폐인처럼 지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마음이 방황을 하던 시기에 남편을 만났습니다. 남편은 서울대학교 인문대학에서 강의를 하는 교수였고 저는 1년간의 폐인 같은 생활을 하다가 공황장애 약을 복용하며 조금씩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다시 재활을 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단정하고 냉철한 철학자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제게는 없던 그런 부분에 끌려 저는 남편에게 고백을 했습니다. 남편은 처음에는 제 고백을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끈질기게 따라다니자 제 정성에 져서 저와 사귀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사귀고 1년이 되지 않은 어느 날 남편은 저와 여행을 가고 싶어 했고 저는 기쁜 마음으로 따라 나섰습니다. 그곳에서 남편은 1박을 하자면서 저한테 술을 먹였고 그날에 저는 남편의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임신 사실을 알게 된 후 며칠을 끙끙 앓으면서 고민하다가 하는 수 없이 남편에게 그 사실을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선생님, 저 임신한 것 같아요. 어떻게 하죠? 남편은 제 고백에 놀란 것 같았지만 조금 후 침착함을 되찾고 저를 위로했습니다. 걱정하지 마. 내가 우리 부모님께 이야기할게. 그러면 우리 결혼할 수 있을 거야. 너는 걱정 말고 기다려줘. 부모님도 크게 반대하시진 않을 거야. 그러나 남편의 생각은 너무 안일했던 거였습니다. 남편의 소개로 시부모님을 처음 만났던 날, 저는 그분들의 냉담함에 몸이 떨리고 트라우마가 다시 고개를 드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시부모님이 최종 학력을 물어보셨을 때 정신병원 입원과 의사였던 시절의 트라우마를 말하고 싶지를 않아서 고등학교만 졸업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시댁 식구들은 제가 임신을 핑계로 남편에게 들러붙어 억지로 결혼하려 한다고 하면서 저와 남편의 결혼은 극구 반대하셨습니다. 게다가 시어머니는 제 뱃속 아기가 정말 아들의 아이인 것은 맞느냐면서 저에게 모욕과 수모를 주는 말도 서슴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어떻게든 저와 뱃속의 아이를 책임지겠다고 하며 시부모님을 설득했습니다. 그때는 남편이 제 인생을 구원한 사람처럼 멋져 보이고 든든한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정말이지 제가 눈이 어떻게 되었나 봐요. 남편은 시부모님의 극한 반대에도 제 편에 서서 저와의 결혼을 강하게 밀어붙였습니다. 저는 이 사람도 제 아이도 책임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머니, 아버님이 왜 반대를 하시는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도 대학은 졸업 못했을 뿐이지 머린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반대만 하지 마시고 다시 생각해 주세요. 그러니까 무엇 때문에 대학을 졸업 못해야 하냐는 말이야. 그냥 계속 학교 다녀서 졸업을 하든지 애 낳고 다시 학교 다니면 되지 않느냐고. 아니면 당장 결혼하지 말고 대학을 졸업하고 나면 결혼하는 게 어떠니. 아니, 며느리나 애가 배불러서 학교 다니면 교수인 우리 아들 입장이 뭐가 돼요. 당신도 참. 그러니까 빨리 내가 선보라고 할 때 선을 봤어야지. 넌 엄마 말 안 들어서 이 꼴이 뭐니? 어디서 근본도 모르는 애를 데리고 와서 결혼하겠다고 하니? 아이고 머리야. 내 평생 네가 속을 안 썩일 줄 알았더니 이제 와서 이 엄마 뒤통수를 때리는구나. 그것도 아주 세게 치는구나. 저를 사이에 두고 시댁 식구들은 제가 마치 투명인간인 것처럼 제 앞에서 제 흉을 보았고 저를 만난 것이 남편의 경력에 다시 없는 흠이라도 된 양 걱정을 하셨습니다. 그때 당시 저는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았지만 시댁 식구들에게 대놓고 티를 낼 수는 없었습니다. 무슨 말을 듣는다 하더라도 그때는 어떻게든 남편과 결혼 승낙을 받아야만 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입을 꾹 다물고 남편과 함께 시댁 식구들에게 무릎 꿇고 제발 저를 받아달라고 부탁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라도 저는 도망쳤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알지도 못한 채 저는 그 수모를 당하고도 남편이랑 결혼만 할 수 있다면 참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만큼 남편은 제 인생을 좌지우지할 만큼 영향력이 있었으니까요. 저는 이 사람에게 버림받는다면 죽어버려야겠다고 극단적인 생각까지 했었습니다. 그만큼 그때는 남편을 사랑한다고 믿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시부모님은 아들에게 져서 저와 결혼하는 것을 승낙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를 마음으로 받아들인 것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결혼 후에 시부모님은 저에게 대학을 나오지 않았다는 문제만으로 10년을 괴롭혔고 무시해왔고 남편을 비롯한 시댁 식구들에게 집단으로 따돌림을 당해왔으니까요. 저는 그때마다 억울해서 제가 의대를 다닌 사실을 말하고 싶었지만 그랬다면 제 정신병원 입원 경력까지 이야기해야 하는 것이 너무 수치스럽게 생각이 되어서 쉽게 말을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임신 초기에 티가 나지 않을 때 결혼식을 하자면서 남편은 신혼여행도 가지 못하게 하고 결혼 후에는 저를 강제로 시댁에 같이 살게 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저희 고집으로 남편과의 결혼을 허락했지만 제가 많이 걱정이 되어서 아기를 낳기 전까지만이라도 친정에서 지내길 바라셨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부모님의 호의도 거절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든 시부모님의 눈에 들어 편하게 결혼 생활하고 싶었던 욕심도 어느 정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다 부질없는 짓이었어요. 시부모님은 저라는 존재 자체를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들어 하셨습니다. 처음부터 제게 적의를 가지고 계셨던 두 분의 마음은 결코 변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 사실을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흐르지 않았습니다. 임신을 하고 10달이 채 못 되어 저는 갑자기 진통을 느끼고 응급수술로 출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출산을 하고 병원에 누워있는데 시부모님은 저희 병실은 오지도 않으시고 남편과 아기만 보고 가셨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남편에게 그 말을 전해 듣는데 서러움에 눈물이 그치지 않더라고요. 그 후 저는 퇴원하고 얼마 안 되어 산후우울증이 생겼습니다. 모든 일에 짜증이 나고 잠도 잘 자질 못했습니다. 시부모님은 그 당시 큰 저택에 사셨는데 저는 남편과 2층을 쓰고 시부모님은 1층에서 생활을 하셨습니다. 남편은 아기를 낳고 얼마 안 되어서 논문에 몰두한다고 하면서 집에 일주일에 3일 정도 들어오는 등 거의 밖에서 자는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딸을 거의 독방 육아로 키우게 되었습니다. 딸은 밤에 유난히 예민한 편이었고 소리가 조금만 나도 자다가 울어서 그때마다 제가 혼자 아이 우는 것을 달래야했고 젖을 물려도 잠을 자질 못하는 적이 많았습니다. 딸이 깨면 안고 있다가 잠들면 내려놓기를 반복하면서 하얗게 밤을 새운 날들이 계속되자 제정신은 또 어둠에 갉아먹히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또다시 눈에 다크서클이 생기며 생기를 잃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몽유병 증세가 생겨서 밤에 잠이 덜 깬 채로 돌아다니니까 저녁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어머니께서 밤중에 위층에서 삐걱삐걱 소리가 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글쎄요, 어머니 전 못 들었는데 위층에서 누가 걸어다니는 듯한 소리라고요? 너는 요즘 바쁘니까 집에 잘 들어오지도 않잖아. 못 들을 수도 있지. 새아기 넌 못 들었니? 아니면 혹시 네가 내는 소리 아니야? 저는 아니에요. 어머니가 잘못 들으신 것 같은데요. 어머니가 제 몽유병을 알게 될까봐 저는 무조건 잡아떼고 보았습니다. 제발 어머니가 더 이상 추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화제로 어머니의 시선을 돌리려고 해봤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단단히 화가 나신 듯이 어머니는 범인을 꼭 밝혀내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안 되겠어. 내가 내일은 한번 밤새 망을 보든지 해야지. 너희들이 아니면 귀신이라도 돌아다닌단 말이니? 네, 누가 그러는지 꼭 밝혀내고 말 거야. 저는 그런 어머니가 너무 두려웠습니다. 오늘 밤은 제발 자다가 깨서 걷지 않도록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저 역시 잠을 자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 일이 뜻대로 되라는 법이 없나 봅니다. 새벽 2시쯤에 도저히 저는 참질 못하고 아기 방에서 깜빡 잠이 들었고 눈을 감은 채로 돌아다니다가 어머니에게 팔을 붙들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거짓말을 했다며 펄펄 뛰며 화를 내셨습니다. 이것 봐, 너잖아. 내가 그럴 줄 알았다니까? 아니긴 뭐가 아니야. 이렇게 밤에 잠 안 자고 제멋대로 돌아다니고 있구만. 어머니, 전 정말 몰랐어요. 믿어주세요. 저도 모르게 피곤해서 몽유병이라도 생겼나 봐요. 어머니가 저를 곁눈으로 흘겨보자 저는 마룻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두 손을 모아 어머니께 싹싹 빌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면서 남편의 도움을 바라는 눈으로 쳐다봤습니다. 한순간 남편의 눈에서 경멸의 빛이 스쳐 지나갔지만 남편은 곧 표정을 바꾸고 아무렇지도 않게 제 편을 들어주었습니다. 이 사람이 요즘 저랑 따로 애기 방에서 주로 자서 저도 몰랐네요. 애가 계속 자다 깨다 해서 이 사람이 힘이 들었나 봐요. 신생아 키우는 게 보통 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니 어머니가 이해 좀 해주세요. 안 된다. 이런 몹쓸 병들은 초장에 잡아야지. 계속 놔두면 더 나빠지기만 해. 이제부터 아기한테 모유 먹이지 말고 분유 먹이고 너는 밤에 제 시간에 자. 습관 될 때까지 약 처방 받아서 먹든지 하고. 저를 위해서 하신 건 아니었겠지만 그때 어머니의 결단 덕분에 저는 더 이상 밤에 자다 돌아다니는 몽유병 증세는 없어졌습니다. 그런 부분만큼은 어머니에게 고마운 마음입니다. 남편 역시 그때는 좀 쎄한 마음을 지울 수 없었긴 했어도 제 편을 들어주어서 고마운 마음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시부모님들뿐 아니라 남편의 여동생 역시 제가 대학을 졸업 못했다는 것 때문에 저를 깔보고 함부로 대하는 면들은 10년이 되는 결혼생활 내내 계속되었습니다. 남편의 여동생은 변호사인데 서울대 법대를 수석으로 졸업한 인재였습니다. 남매가 둘 다 서울대를 졸업했으니 시부모님의 자식들에 대한 자부심은 굉장했었던 것이 이해가 될 정도였습니다. 남편의 여동생은 제가 결혼한 지 5년 후에 결혼을 했는데
신우이의 시댁에서 아들이 변호사 며느리를 데리고 왔다면서 아무 일도 안 하고 시어머니가 해주는 밥 먹고 잘 쉬다가 온다고 하면서 저에게 은근히 자랑질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꼭 자기 친정에 오면 온갖 심부름은 다 저한테 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를 아래 위로 쳐다보는 우리 시누이는 정말 얄미운 여자였습니다. 언니, 나 식혜 먹고 싶은데? 좀 떠다 줄래요? 우리 시어머니는 제가 해달라는 건 다 해주시거든요. 아가씨, 여긴 아가씨 시대가 아니에요. 그리고 난 아가씨 하녀가 아니고요. 그냥 본인이 갖다가 먹어요. 아니, 뭐 그게 힘든 일이라고 그걸 안 해주니. 냉장고에 있는 거 꺼내서 따라주면 되는 거지. 우리 딸이 어릴 때부터 집안일을 해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네가 식혜 좀 떠다 줘. 그거 봐요. 얌전히 그냥 우리 엄마가 시키는 대로 했으면 잔소리 들을 일 더 없었잖아요. 언니는 가만 보면 한 번 내 말을 꼬아들어서 몸이 더 힘들게 되는 거예요. 다음부터는 그냥 알아서 해줘요. 시어머니의 강압적인 명령에 저는 정말 싫었지만 시누이의 시중까지 들어야 했습니다. 옆에서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고 우리 시누이 역시 저를 깔보고 막대했습니다. 그렇게 시댁 식구들에게 당하고 사는 저를 보면서 제 딸은 저를 안쓰럽게 생각하고 있었나 봐요. 우리 딸이 10살이 되던 해에 저는 명절에 친정에 남편과 아이와 함께 와 있었습니다. 남편은 친구를 만나러 나갔었고 저는 제 딸을 데리고 방에 앉아서 어릴 적 앨범을 보고 있었습니다. 제 방에는 제가 결혼하기 전에 있던 물건들이 그대로 변하지 않고 놓여 있었습니다. 딸은 갑자기 제 무릎에서 일어나 벽장을 열더니 거기 있던 흰 가운을 꺼내 들었습니다. 엄마, 이게 뭐야? 의사 가운? 우와, 여기 김정숙 엄마 이름 있네. 엄마 옛날에 의사였어? 딸은 제가 인턴 시절에 입었던 가운을 꺼내 들고 신기해하면서 자기 몸에 걸쳐 입어보았습니다. 그리고 거울에 자기 모습을 비춰보면서 자랑을 하는 것이었어요. 그런 딸의 모습을 보고 있자니 눈물이 하염없이 나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 나 어때? 정말 의사 같아? 나도 커서 의사 되고 싶어. 엄마처럼 아픈 사람들 낫게 해주는 의사 되면 엄마가 날 더 자랑스러워할 것 같아. 그래, 우리 딸 의사 가운 너무 잘 어울리는구나. 엄마가 못다한 꿈 이루어주면 엄마는 우리 가영이한테 너무 고마울 것 같아. 어? 엄마 왜 울어? 이 의사 가운이 그렇게 슬픈 물건이야? 미안해, 내가 괜히 꺼내서. 엄마가 슬픈 생각이 나서 그런가 보다. 다시 넣어놓자. 응? 미안. 제가 우는 것을 보더니 딸이 당황해서 가운을 도로 있던 곳에 넣어버렸습니다. 그러고는 제 어깨를 안아 위로를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딸의 작은 몸을 안고 얼른 눈물을 닦고 말했습니다. 여기 엄마 의사 가운 있는 건 너랑 나만의 비밀로 하자. 알겠지? 친할머니나 할머니한테 말하지 마. 알았지? 제가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이해가 안 되었는지 딸은 의아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엄마가 의사였다는 건 자랑스러운 일이잖아. 그런데 왜 비밀로 해야 돼? 나 말하고 싶어질 것 같은데. 친구들한테 자랑도 하고 싶고 친할머니한테도 말하고 싶어. 엄마 무시하지 말라고. 할머니가 엄마 의사였다는 거 알면 다시는 무시하는 말 못 하실 거야. 그건 안 돼. 의사였을 때 엄마가 잊고 싶은 것들이 있었어. 그래서 의사였던 시절이 행복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아빠나 친할머니한텐 절대로 말하지 마. 알겠지? 딸은 그제야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얼굴은 여전히 영문을 모르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그 아이가 뭔가 더 물어보기 전에 딸을 데리고 급히 방을 나왔습니다. 그날 시댁집에 돌아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이 집에서 10년간 당했던 무시와 조롱을 어떻게 하면 한 번에 깨뜨릴 수 있는지 그런 시원한 항방이 필요했습니다. 신혼 시절부터 시부모님은 잊을만 하면 저에게 말씀을 하시곤 했습니다. 이제라도 다시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보라고요. 고졸 며느리 어디 가서 말하기도 창피하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대학 동창들과 가장 길게 만남을 유지해오고 계셨습니다. 1년에 한 번씩 동창회에 나가실 때마다 다들 며느리들을 자랑하느라 다른 친구들을 침이 마르는데 시어머니 본인은 거기 낄 수가 없다는 것이 그 이유였어요. 예, 내 친구들 며느리들은 다들 대학은 최소한 나왔더라. 그리고 유학 가서 미국 명문대 나온 애들도 있더라. 그런데 그런 이야기 할 때마다 내가 창피해서 살 수가 없어. 그러니까 집에서 공부라도 해서 수능 봐라 얘. 뒷바라지 해줄 테니까.
어머니, 이제 와서 무슨 공부를 해요? 저 이제 공부에 미련 같은 거 없어요. 그냥 우리 딸아들 잘 키우고 남편 뒷바라지만 잘하면 되지 않을까요? 아니야. 그래도 졸업장은 하나 있어야지. 아무리 고등학교가 명문이면 뭐해? 그래도 대학 졸업장이 진짜지. 어디 가서 최종학력 고졸이라고 하면 다들 널 얼마나 무시하겠어. 그리고 네 남편하고 딸한테도 떳떳하게 살아야지. 안 그러니? 네 딸 가영이도 이제 다 컸는데 엄마가 고졸이라고 얘기 들어봐. 나중에 엄마는 왜 대학 졸업도 못했느냐고 물어보지 않겠어? 그리고 생각해보면 우리 아들한테도 민폐지 뭐. 교수 와이프가 고졸 출신이라고 하면 누가 믿겠어? 내 아들이랑 조금이라도 수준이 맞으려면 대학 졸업장은 필수로 있어야 해. 시어머니는 오히려 어머니나 아버님이 그런 저를 무시하시고 막대하고 계시는 것은 생각도 안 하시고 그렇게 사람 마음에 비수를 꽂는 말씀은 잘도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시어머니의 막말을 듣고 있자니 점점 화가 나서 나도 모르게 어머니에게 말대꾸라고 말았습니다. 어머니, 오히려 어머니가 저를 더 무시하고 막대하시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은 저한테 그렇게 막말하지도 않고 제가 고졸인지 대졸인지 그런 거 신경조차 안 써요. 오직 어머니 아버님만 저한테 학력이 어떠니 대학을 못 나왔냐 하면서 스트레스 주시잖아요. 저 앞으로 그런 말 집안에서 안 듣고 살고 싶어요. 저 이 집에서 10년 동안 살면서 정말 미쳐버릴 것 같은 거 계속 참고 살고 있어요. 그런 줄 아시면 제발 배려 좀 해주세요, 어머니. 뭐? 뭐라고? 아니 너는 시어머니한테 막말하는 거니 지금? 내가 널 언제 무시했다고 그래? 100번 양보해서 내가 너한테 대학 못 나왔다고 뭐라고 하긴 했다고 쳐. 네가 그렇게 말귀 못 알아듣는 배움 짧은 아이였어도 내가 그랬을까? 그래도 네가 고등학교 때까진 공부는 잘했고 머리 좋은 애였단 걸 알아서 아까워서 그래. 네 지식이 아까워서 시어머니가 그런 소리도 하는 거야. 그것도 이해 못하고 말대꾸나 하고. 행여나 네 딸이 그런 네 못돼먹은 행동을 보고 본받기라도 하면 어떡하려고 그러니. 참 애들 앞에선 찬물도 하나 제대로 못 마신다고 하더니 내가 네 딸 배울까 봐 이런 소리도 더 못하겠구나. 그러자 자기 방에서 공부하고 있는 줄 알았던 딸이 저와 시어머니의 말다툼 소리를 듣고 뛰쳐나왔습니다. 딸은 할머니에게 씩씩거리면서 소리를 쳤습니다. 제가 꼭 비밀로 해달라고 한 말을 말이에요. 저는 심장이 튀어나올 만큼 놀랐습니다. 할머니, 우리 엄마한테 무슨 말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엄마 서울대학교 다니던 의사였어요. 사실대로 알지도 못하시는 건 할머니예요. 할머니야말로 우리 엄마한테 막말하지 마시라고요. 저는 딸의 폭탄 선언에 얼른 달려가 딸의 입을 막고 그만하라고 눈짓을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딸의 말에 눈을 휘둥그렇게 떴습니다. 그리고 저를 노려보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너 애한테 거짓말까지 했니? 아무리 네 학력이 콤플렉스라고 해도 그렇지 믿을 만한 말을 거짓말로 해야 속아 넘어가지. 네 딸은 어떻게 속일 수 있어도 이 시어머니까지 속일 생각을 하다니 깜찍한 것도 정도가 있지. 저는 속으로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에게 거짓말을 한다는 오해를 받는 게 차라리 낫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제 딸은 억울해서 못 견디겠다는 듯이 입을 막고 있던 제 손을 떼어내더니 절대로 말하지 말라고 다짐까지 받아놓았던 그 비밀을 소리치고 말았습니다. 엄마 왜 그래? 왜 그렇게 당하고 살아? 사실은 아니잖아. 엄마 흰 의사 가운 있는 거 나 엄마 방에서 다 봤어. 그런데 왜 친할머니한테 말하지 말라고 하는 거냐고. 저는 얼른 딸을 데리고 안방으로 들어가서 혼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저와의 약속을 상기시키며 딸을 엄하게 입단속시켰습니다. 가영아, 엄마하고 약속했잖아? 그런데 왜 할머니 앞에서 그런 말을 해? 할머니가 아시면 엄마 또 야단 맞아. 거짓말한다고 매도당하고. 그런 거 다 봤으면서 왜 하지 말라고 했던 말을 해? 그러자 딸이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엄마가 할머니에게 무시당하는 것이 마음에 걸려 견딜 수가 없다고, 그럴 때마다 제가 불쌍했었다고 털어놓는 겁니다. 게다가 남편까지도 저한테만 말을 안 할 뿐이지 딸에게는 저를 깔보는 말들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아빠가 그랬어. 엄마처럼 대학 그만두고 싶지 않으면 남자친구도 아빠가 허락할 때까지 만들면 안 되고 공부만 하라고. 학원 열심히 안 다니면 나도 엄마처럼 된다고. 그런 말 들을 때마다 아빠한테도 말하고 싶었어. 엄마 사실 의사였다고. 아빠가 깔봐도 될 만큼 머리 나쁘지 않다고. 그리고 아빠한테 엄마한테 사과하라고 말하고 싶었다고. 나 정말 엄마가 너무 불쌍해 보여. 이 집 와서는 엄마가 맨 끝이야? 왜 그렇게 살아? 나 같으면 이미 집 나갔어. 멀리 도망이라도 갔을 거라고.
딸에게서 그 말을 듣는데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시부모님만 학력 문제로 저를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줄 알았고 저는 그것만 참고 살면 별 문제는 없다고 안일하게 생각했던 거였습니다. 마음속으로는 남편조차 저를 무시하고 있었던 걸 전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래도 한때 사랑했던 사람인데 저에 대해 아무것도 아닌 사람처럼 무시하고 살았다는 게 소름이 끼치도록 무서웠습니다. 저는 이제 남편을 비롯해서 이 시댁 식구들에게 더 이상 무시를 당하며 살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았습니다. 저는 굳게 이혼할 결심을 하고 딸에게 말했습니다. 가영아, 이제 더 이상 엄마는 아빠와 같이 살 수가 없어. 친할머니도 엄마 무시하고 이 집에서 엄마를 무시하고 살지 않는 사람은 가영이 너 하나뿐이야. 엄마는 아빠랑 이혼해야겠어. 엄마를 따라올래? 딸은 제 결심을 찬성해주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그때는 작은 딸의 손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 엄마, 나도 외갓집이 더 좋아. 이 집에서 사는 거 숨 막혀. 아빠도 친할아버지도 다 싫고 고모도 너무 싫어. 친할아버지 집에선 모두가 엄마를 하늘처럼 대. 아빠도 고모도 자기네들 서울대 나왔다고 엄마를 깔보고 무시하는 태도만 보이고 난 그런 게 너무 싫어서 명절에 고모가 오는 것도 싫었어. 할머니가 고모 앞에서 엄마 야단칠 때마다 얼마나 슬펐는 줄 알아? 엄마, 아빠랑 헤어져. 그리고 우리 동생이랑 셋이서 외갓집에서 살자, 어? 저는 딸을 꼭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당장 친정엄마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잘 지내셨어요? 너무 오랜만이죠. 다른 게 아니라 내가 남편하고 이혼하고 만약 다시 친정집으로 돌아가게 되어도 엄마는 괜찮으시겠어요? 그럼 언제든 돌아와. 우리 딸 그 집에서 눈치밥 먹고 10여 년 동안 마음고생한 거 이 엄마도 다 느끼고 알고 있었어. 언제든 돌아오고 싶으면 돌아와도 돼. 여기서 너한테 뭐라고 할 사람 아무도 없으니 네 애들 데리고 집으로 와. 너무 힘들어하지 말고. 알았지? 제가 엄마에게 그냥 하는 하소연이 아니라 정말로 남편과 이혼을 할 거라고 하니까 엄마는 언제든 돌아오라며 주저하지 않고 제 편을 들어주셨습니다. 친정 부모님까지 내 편이니 저는 더 이상 미룰 생각이 없었습니다. 오늘이야말로 남편과 결판을 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 참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니 새 힘이 솟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웬일인지 집에 일찍 들어온 남편에게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당신 솔직하게 말해봐요. 나한테 하고 싶은 말 없어? 내가 무게를 잡으면서 남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자 남편은 잠시 흠칫하더니 곧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농담을 던지는 것이었어요. 왜? 당신이야말로 무슨 드라마 보고 나한테 하고 싶은 말이라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당신 무슨 드라마든지 좀 그만 보라고. 당신이 현실과 상상을 잘 구분 못하니까 우리 엄마도 당신한테 잔소리하시는 거 아니야. 그러나 내 눈빛이 점점 더 무서워지자 남편은 한 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 틈에 저는 남편에게 평소 하고 싶었던 말을 다 시원하게 쏟아냈습니다. 당신, 내가 대학 졸업장이 없다고 우리 딸한테 내 흉 본 거 맞아? 그리고 어머님, 아버님께 내가 무식하고 배운 것 없어서 나랑 같이 사는 거 힘들지만 맞춰주는 거란 말도 했어? 난 당신을 믿었어. 비록 당신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탐탁치 않게 생각하고 계신 거 다 알지만 난 당신만은 적어도 내 편이라고 믿었었다고. 그런데 당신도 나를 깔보고 흉봤었다면 그것도 내 딸한테 그런 말을 했었다면 당신 좀 머리가 어떻게 된 거 아니야? 제가 무서운 눈을 하고 취조하듯 말하자 남편은 기분이 나빴던 모양이었습니다. 분노로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해져서는 남편은 도대체 누가 그런 말을 하더냐고 화를 내면서 저에게 물었습니다. 우리 엄마가 그런 말을 했을 리는 없고 가영이가 그랬어? 내 이놈의 기집애 그냥 엄마한테 할 말 안 할 말이 따로 있지. 그건 내가 걔한테 화가 나서 한 말이야. 당신을 절대 깔보거나 흉보려는 의도로 그랬던 것도 아니고 아니 만약에 내가 그렇다고 쳐도 당신이 졸업을 못했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잖아. 그러게 내가 애들 어릴 때 다시 공부하라고 했잖아. 엄마도 나도 그걸 얼마나 바랬었는데. 되려 저에게 큰 소리를 치면서 뻔뻔하게 나오는 남편에게 저는 크게 실망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저절로 남편에게 목소리가 크게 나오더군요. 당신한테 이야기하기엔 너무 못나 보이고 나 자신이 초라해져서 그런 거였어. 어머님이 나한테 막말하시고 무시하시고 하는 말들을 그냥 참아 넘겼어. 그렇게 10년을 살았어. 이젠 더 이상 그렇게 못하겠어. 우리 가영이가 나보고 불쌍하대. 엄마 불쌍해서 못 살겠대.
그리고 나한테 이혼하라고 말해준 것도 가영이야. 우리 딸이 말해주지 않았으면 난 당신을 좋은 남편으로 오해하고 고마워하면서 살 뻔했잖아. 그건 생각만 해도 끔찍해. 이제 나도 내 트라우마를 좀 극복하고 당신 집안에서 벗어나서 내가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살 생각이야. 그러니까 당신도 이제 그만 나랑 이혼해줘. 기다려. 거기서 어딜 간다는 거야? 다시 돌아오지 못해? 저는 남편이 항변하는 말 그 어떤 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말을 남기고 딸과 아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짐을 싸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시댁에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제가 돌아오니 저희 부모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제가 울면서 엄마에게 안기자 친정엄마는 한참 동안 제 등을 쓸어주시면서 상심한 저를 위로하셨습니다. 내가 너 결혼할 때부터 마음이 조마조마했는데 그 집에서 그렇게 푸대접 박으면서 살았단 말을 들으니 얼마나 속이 상했는지 몰라. 잘했다 정수가. 이제는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다시 대학병원 의사로 살자. 엄마가 네 딸이랑 아들 돌봐주고 네 공부 뒷바라지도 해줄게. 알았지? 그래 정수가. 이제까지 많이 참았잖아. 너 의대 들어갔을 때 얼마나 이 아빠가 너를 자랑스러워했는지는 알고 있지? 비록 그 사건으로 네가 트라우마가 생겨서 대학병원을 그만두어야 했지만 아직도 늦진 않았어. 우리 딸 다시 의사 되자. 응? 저는 어머니 아버지의 다정한 말에 더 말을 잇질 못하고 울기만 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니 그분들도 얼마나 한이 맺히셨는지 더 이상 말하지 않아도 알 것 같았습니다. 부모님의 희망을 알고 나니 시간 낭비할 틈이 없었습니다. 저는 마음을 굳게 먹고 다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공백이 있다 보니 공부와 실습이 필요해서 저는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시댁 식구들의 무시와 따돌림을 생각하면 저절로 이를 악물고 열심히 공부와 실습을 병행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다시 소망하던 의사 가운을 떳떳하게 입게 되었을 때 우리 가족 모두 수고했다면서 저를 위로하고 칭찬했지만 가장 기뻐한 것은 제 딸이었어요. 엄마 정말 멋있어. 역시 엄마는 의사가 너무 잘 어울려. 아픈 사람들 고쳐주는 의사가 정말 최고야. 나도 나중에 의대 가서 엄마 따라서 의사 될 거야. 딸은 흰 가운을 입은 제 모습에 엄지를 쳐들면서 웃어주었습니다. 드디어 제 인생에서 무시가 아닌 인정을 받은 것 같아서 저는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제 부모님들도 저를 자랑스러워하시고 의사로서 복귀한 것을 축하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남편과의 이혼이 남은 숙제였습니다. 그동안 남편과 이혼을 하겠다는 생각에 제 딸과 아들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기도 했지만 의사로서 경제력도 갖추고 딸도 제 이혼에 반대하지 않는 입장이라 전 용기를 낼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이혼은 절대 안 해주겠다는 입장을 고수했지만 제겐 남편의 약점을 쥐고 있다는 점에서 유리했습니다. 전에 했던 드라마 닥터 차정숙 속에 나오는 주인공이 저와 비슷한 경우를 겪고 있는 것을 보고 저도 모르게 주먹이 꽉 쥐어지더라고요. 시댁에서 여주인공을 하녀처럼 부려먹고 다른 사람들은 다 버는 대로 쓰는데 여주인공은 혼자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알뜰하게 절약하고 사는 것을 보고 있자니 예전에 제 모습과 너무나 겹쳐지더군요. 저희 시댁 식구들은 제가 다시 의사 생활을 시작한 초기에 한번 저희 집에 찾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드라마 닥터 차정숙을 보고 저는 옛 기억이 생각나서 친정에서 의사 가운을 꺼내 입었던 그날 우리 시어머니가 쳐들어오셨던 것입니다. 그런 제 모습을 보시고 놀라서 뒤로 나자빠지시던 시어머니 얼굴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그날만큼 통쾌했던 날이 제 인생에 없었던 것 같아요. 네가 지금 진짜 의대에 다녔었다는 거니? 그런데 그 이야기는 왜 안 하고 살았어? 진작에 말을 했었어야지. 제가 어머니께 그런 말을 한들 뭐가 달라졌을 것 같아요. 학벌지상주의에 찌들어 있는 어머님, 아버님에게 어필이나 하려고 의대 들어갔던 것도 아니고요. 이젠 애들도 커서 시간도 많이 생겼고 제 친정어머니 아버지가 원하시니까 다시 의사로 복귀한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랑은 헤어질 거고요. 제 단호한 마지막 말을 듣고 시어머니는 더 흥분해서 제게 삿대질까지 해가면서 소리치셨습니다. 험악하게 눈을 부라리며 달려드는 시어머니를 제게서 몸으로 맞고 계셨던 건 다름 아닌 저희 친정엄마였습니다. 아니 너는 우리가 너를 받아준 은혜를 원수로 갚니? 지금 와서 왜 이혼을 하겠다는 거야? 나도 내 며느리 의사라고 동창들한테 자랑거리가 생겼는데 지금에 와서 이혼하겠다는 이유가 뭐니? 그 이혼 이 시어머니가 허락할 것 같아? 밑도 끝도 없이 이혼이라니 우리 집안에선 용납 못한다. 은혜라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저는 시댁에서 살면서 한 번도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제가 무슨 말을 하든 항상 제게 돌아오는 건 차가운 냉대와 무시뿐이었잖아요. 어머니가 뭐라고 말씀하셔도 저는 지금 당장 남편하고 이혼할 겁니다. 다시 의사가 되기로 한 것도 우리 가영이한테 떳떳한 엄마가 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제가 왜 어머니 허영심 때문에 다시 의사가 되어야 하나요? 제가 원하고 제 부모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다시 의사로 돌아간 거예요. 남편도 저를 무시하면서 겉으론 안 그런 척하고 있었던 것 아세요? 그까지 최종 학력이 도대체 뭐라고 그렇게까지 사람을 무시하고 따돌리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태는 어머니가 허영심 때문에 스스로 만드신 거예요. 이제 돌아가세요. 남편도 어머님, 아버님도 다시는 보고 싶지 않으니까요. 저는 제 의사 가운을 입은 모습을 보고 뒤로 넘어간 남편과 시어머니를 두고 딸과 함께 방으로 들어와 버렸습니다. 생전 처음 보는 저의 무례한 말과 태도에 시어머니는 흥분으로 거품을 물었습니다. 그런 시어머니는 무시하고 제 친정엄마는 남편에게 시어머니를 모시고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했습니다. 저를 데리고 가기 전에는 나갈 수 없단 시어머니를 달래서 친정집을 나오던 남편에게 친정엄마는 이제껏 마음에만 담아두었던 말을 시원하게 다 내뱉으셨습니다. 자네에게 실망했으니 우리 정숙이랑 양육권 다툼할 생각 말고 깨끗하게 헤어져 주게나. 우리 딸이 그 집에서 당한 수모와 고통을 생각하면 자네를 용서할 수가 없지만 이제라도 제자리로 돌아가겠다는 우리 딸의 결심에 나도 힘을 보태어줄 생각이네. 그러니 위자료 내놓고 깨끗하게 헤어지게.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내랑 헤어지는 것도 억울한데 제가 왜 위자료까지 줘야 합니까? 아내와 헤어지는 것도 왜 장모님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까? 저 소송 걸 겁니다. 제가 잘못한 게 없으니 이혼을 못할 겁니다. 뭐라고? 자네가 이렇게 뻔뻔한 사람이었는지 정말 몰랐네. 당장 이 집에서 나가. 다시는 보는 일 없었으면 좋겠네. 친정어머니는 남편의 태도에 기가 막혀 혀를 차셨습니다. 결혼하고 사는 동안 그렇게 무시하고 집안일에 도움도 준 적 없으면서 잘못한 게 없다니 남편의 주장은 뻔뻔하기 그지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남편과 이혼할 버젓한 명분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시댁 식구들 누구도 눈치채지 못한 남편의 부정을 다 알고 있었거든요. 남편은 가영이가 5살 되었을 때부터 자주 학회에 참석한다고 하면서 젊은 학과 여자 조교와 며칠씩 여행을 다녀오고 낮에도 강의가 없는 날 모텔을 다녀오기도 하는 등 바람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실을 제가 꿈에도 모를 거라고 헛된 소망을 품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그 사실을 터뜨릴 기회다 생각을 했고 아이들의 양육권을 위해서 변호사를 고용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진 찍어두었던 남편과 그 여자의 통 내용과 전화통화 사실들을 모조리 다 이야기했습니다. 남편이 이혼 소송을 생각하기 전에 제가 먼저 소장을 쓸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소식을 어떻게 들었는지 남편이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남편은 처음엔 저를 살살 구슬려서 소송을 취하하겠다는 생각이었나 봐요. 그런 발상으로 남편은 뻔뻔하게 거짓말로 저를 회유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일은 당신이 오해한 거야. 나 딱 한 번, 정말 한 번만 그 애 만났고 더구나 잠자리 같은 건 하지도 않았어. 그러니까 소송은 취하해줬으면 좋겠어.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제가 계속되는 남편의 바람을 어떤 마음으로 숨겨주고 있었는지 그 사람은 짐작이나 했겠어요? 저는 이 순간만 기다려온 사람이거든요. 저는 남편의 얼굴에 대고 조용히 으르렁거리듯이 말했습니다. 나 그 여자 만났어. 당신 교수실에서. 언제부터였는지도 알아. 우리 가영이가 5살 때부터 당신 그 여자랑 바람 피운 거 다 알고 있었지만 당신한테 얘기하지 말라 그랬어. 나 만났던 거 그 여자가 말 안 했겠지? 내가 부탁했어. 나중에 당신 약점으로 써먹으려고 말하지 말아달라고 한 거야. 마음 같아선 그 여자도 같이 가정 파탄의 책임으로서 소송하고 싶은데 참고 있는 거야. 저는 그동안 차곡차곡 모아뒀던 사진들과 통 내용들을 증거로 남편의 눈앞에 들이댔습니다. 그러면서 그 여자와의 불륜을 다 알고 있다고 폭로하자 남편의 얼굴이 새파래지더니 꽁지가 빠져라 하고 달아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혼 변호사와 함께 법정에 서는 일은 없게 되었습니다. 정말 다행한 일이죠. 남편은 꼼짝없이 양육권을 저에게 넘기고 제가 달라던 위자료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3억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자기가 학과 조교랑 바람을 피운 사실이 시부모님의 귀에 들어가는 것만은 어떻게든 막고 싶었나 보더라고요. 저와 남편의 이혼은 합의로 원만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 이후 남편과 시댁 식구들은 더 이상 저를 찾아와서 괴롭히지도 않았고 다시 연락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저희 딸은 중학생이 되었습니다. 학부모님들은 다들 중2병이 무섭다고 말하지만 아직 우리 딸은 저에게 너무 착한 딸입니다. 밤낮 가리지 않고 의사로 일을 하는 엄마에게 힘을 주고 너무 바빠서 잘 챙겨주지 못해도 웃으며 엄마를 응원한다고 말하는 제 딸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정신없이 몰아치는 환자들과 야근에 시달려도 요즘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나날들입니다. 이제는 제 마음에서 칼에 대한 트라우마도 어느 정도 극복이 된 것 같고 환자들을 보면 얼른 이 고통에서 내 힘으로 해방을 시켜주고 싶다는 생각이 차오릅니다. 여러분,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은 아직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고 싶었던 일이 있다면 꼭 이루시길 바란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시댁 식구들 때문에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미룬다는 건 정말 바보 같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저의 꿈과 하고 싶은 일을 10년간 억압받으면서도 참아왔습니다. 더 이상은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남편과 이혼을 선택했습니다. 이혼한 게 무슨 자랑이냐 하고 생각하실 분들도 있겠지만 맞지 않는 시댁 사람들과 부대끼면서 마음고생을 하느니 저는 이혼한 걸 절대로 후회하지 않습니다. 딱 한 번뿐인 인생인데 남들의 말과 행동에 휘둘려서 생기 없이 사는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까지 남의 눈치를 볼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개인의 정신건강에도 더 좋지 않고요.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가족도 사랑하고 더 나아가 남들도 불쌍히 여기고 선한 마음을 널리 퍼뜨릴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마음이 괴롭게 느껴지면 남들에게 신경 쓸 여유가 없게 됩니다. 살아가는 길목에 어떤 장애물이 있다고 해서 계속 참기만 하면 마음의 병은 더 깊어집니다. 그러니 인생을 살면서 하고 싶은 일은 다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자기를 무시하는 사람들에게 절대로 참지 마시고 큰 목소리를 내세요. 내가 참는다고 해도 그 사람들은 제 마음을 알아주질 않습니다. 오히려 아무 죄책감 없이 더 못살게 나를 괴롭힐 뿐입니다. 그런 사람들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을 낭비하고 후회를 남겨선 안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의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여러분도 살면서 중간에 그만두었거나 하고 싶은 일을 못하고 의지가 꺾인 일이 있었다면 그것을 이루어 보세요. 저는 늦지 않았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시작하세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은 나이가 몇이 되었든 간에 다시 생각나는 법이니까요. 저는 요즘 다시 의사 일을 하면서 보람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저를 의지하는 환자들의 표정에 점점 희망의 빛이 떠오르고 제게 수술을 받아 병이 호전된 환자들이 퇴원을 했어도 가끔 저를 찾아와서 감사의 인사를 하는 날은 너무나 기분이 좋아져요. 저도 사회에서 쓸모있는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란 생각에 저절로 어깨가 으쓱해진답니다. 그리고 요즘은 제 선배나 후배들이 저를 대하기 힘든 선배나 팀에서 짐과 같은 존재로 여기질 않고 제 실력에 따라 동등한 동료로 생각을 해주니 얼마나 고마운지 모른답니다. 같이 연구하고 병에 대해 토론할 때 저를 업신여기지 않고 따돌리지 않는 분위기가 저는 너무나 행복합니다. 몇십 번의 외과 수술과 몇 년의 의국 생활을 하다 보니 의사일도 동료들도 익숙해지고 점점 자신감을 키워가는 저의 성장을 올곧게 마주할 마음의 여유까지 생겼습니다. 현재 제 생활을 돌아보면 꼭 참는 것만이 미덕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아직도 바보같이 시댁과 남편에게 굴복하면서 살고 있었다면 지금 제가 누리는 행복의 반도 느끼지 못하고 살았을 것입니다. 만약에라도 이제 그런 생각은 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제 부모님들은 이제 저와 남은 생을 함께할 남자가 나타나기를 은근히 바라고 계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 아직까지는 제 딸과 아들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와 정말로 인연이 되어서 재혼을 하는 것까지 거부하진 않겠지만 선을 본다던가 억지로 만나는 것은 마음에 내키지 않습니다. 저희 애들이 커서 엄마가 재혼해도 상처받지 않고 웃으면서 허락해 줄 수 있는 날까지 저는 기다릴 수 있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